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지방직 9급 문제 해설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총평 먼저 하고 시작합시다. 제가 봤을 때는 4월 8일 날 치러진 국가직 9급보다는 무난하고 좀 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근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고난도 사례 문제가 없었죠. 그쵸. 사례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고, 그 다음에 좀 지엽적인 판례 비중이 확 줄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생소한 지문, 좀 지엽적인 출제가 있긴 했지만, 문제의 정답을 골라내는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 법령의 조문 문제, 완전 생소한 걸로 좀 도배를 해놓다시피 했던 시험도 있었는데, 이번 시험 같은 건 좀 비중이 많이 줄었었죠. 그런 의미에서 국가직보다는 좀 무난하고 좀 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이론이란 판례 위주로 반복해서 숙지를 했다면 한 90점까지는 가능했다. 그 이상은 뭔가 좀 플러스 알파로 열심히 노력을 했어야 95점, 100점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0번, 마지막 문제 3, 4번 선지가 그래도 조금 난이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신 3개년 판례 비중은 좀 낮았네요. 그래서 법학 과목 특성상 최신 판례가 매일같이 선고되기 때문에 업데이트는 해줘야 되는데 이번 시험은 아쉽게도 그 비중이 높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법학 과목인 이상 최신 판례 중요성은 결코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서 최신 판례 안 봐도 되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이 시험이 시사하는 점은 무엇이냐, 추후 학습 방향으로서 기출문제 결국 반복해서 숙달을 해야 된다 이거지만 아직 이론적인 기반이 완전히 자리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출만 무한 반복하면 정답만 외우는 꼴이죠. 그래서 무조건 기출만 빨리 반복한다 해서 능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커리큘럼 따라가면서 이론적 기반이 잡혔을 때 이제 혼자 기출문제 많이 꾸준히 반복을 해야 된다, 이런 좀 교훈을 주는 시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1번부터 쭉 해설을 해볼게요. 1번 보시면은 자동화된 행정결정 얘기인데요. 이거 행정기본법 얘기죠. 근데 1번, 2번 같은 경우는 판례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걸 설명하는 조문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이해가 그렇다 해서 앞으로 이왕 기출된 거 이의제기가 있어서 따로 뒤집히지 않는 한 일반적인 이해가 이렇거든요. 앞으로 이제 반복 출제된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근거는 조금 약하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3번, 4번은 이제 조문에 직접적으로 근거한 출제인데, 조문 안에 보시면 한번 제가 해설지 나눠드렸잖아요. 그 안에 보시면 알겠지만 괄호 안에 AI 기술 적용한 시스템도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포함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린 얘기고, 4번만큼은 좀 그래도 좀 우리가 이해를 기반으로 좀 골라낼 수 있던, 정호 판단을 할 수 있던 선지였다고 봐요. 자동적 처분이란 건 우리가 기계적으로, AI가 그냥 기계적으로 팍팍 처분 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재량행위라고 하면 행정청한테 재량을 부여한 이유는 뭡니까?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네가 그때그때 가장 최적의 답안을 도출해서 행정을 해줘라, 이런 얘기인데,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해버리면 재량을 준 취지가 무색해지죠. 그래서 어울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었던 선지입니다. 자, 2번 보시면요, 법치행정의 원칙이고요. 법치행정의 원칙이라고 하면 법률 우위 원칙과 법률 유보 원칙을 아우르고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법률 유보 원칙을 중심으로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자, 앞에 어쩌고 돼 있는데 쭉 읽어보시면 결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 사회적으로 시끌시끌한 사안이라는 거죠. 중요성이 크다는 거예요. 중요성이 크면 뭐다? 법률 유보 원칙 중에서도 의회 유보 원칙, 법률이 직접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2번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령인데 법률에 의한 위임이 있으니까 얘가 위임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 즉 법규명령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죠. 근데 위임이 없대요 라고 한다면 얘 대외적 구속력 날아가는 겁니다. 함부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도 않은 거 지 맘대로 새로운 내용 규정 안 되겠죠, 위임이 없다면. 그쵸? 자, 그런 것들이고, 3번 보시면은, 자, 그 다음 이제 3번 선지 보시면은, 자, 법률 위법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한다.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중요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번 선지에서 나왔었죠. 이거는 의회가 직접 법률로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중요사항이 아니래요. 그러면은 법률로 해도 되지만 굳이 법률로 안 해도 법규 명령이나 조례로도 규정 가능하다, 위임이 가능하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한
법률에 의한 규율이라고 하면 이 의외유보 원칙이 적용되는 이 파트를 말하는 거고, 법률에 근거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 이 밑에 부분까지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경우에서든 다 포괄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률 유보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게 아니라 근거한 규율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거고요. 4번 보시면 이거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기본법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왔죠. 이 앞에 부분이 법률 우위 원칙 얘기하는 거고요. 이 뒤에 부분이 법률 유보 원칙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이 주어져도 이거 법률 우위 원칙 얘기구나 라는 거 눈치만 챌 수 있으면 돼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의미 파고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사법적 통제입니다. 행정 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행정부가 뭔가 법조문을 만들면 그게 행정 입법이잖아요. 자, 중앙선관위 규칙이든 나발이건 간에 어쨌든 법규 명령이래요. 법규 명령이라고 한다면 추상적 규범 통제가 아니라 구체적 규범 통제로 사법심사를 하게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중앙선관위 규칙이 있다고 합시다. 중선관위 규칙이 있어요. 중규칙이라고 그냥 쓸게요. 이거에 근거해서 A처분이 발령됐다고 합시다. 그럼 이 A처분에 얻어맞는 국민이 나 왜 때려? 라고 하면서 특정한 사안에서 소송을 걸겠죠. 어떤 소송이냐면 우리가 흔히들 아는 이 처분 취소 소송을 겁니다. 그럼 이거 부셔달라고 취소 소송을 거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뭐라 주장하겠어요? 이 처분이 위법한 이유는 이거 사과 열매라고 하면 사과 나무부터가 썩어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처분에 근거가 되는 이 법규 명령이 하자가 있기 때문에 얘도 하자가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법원이 뭘 봐야겠습니까? 이 구체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 비로소 이 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하기 위해 그 전제가 되는 중선관위 규칙의 위법성을 심사하겠죠. 그게 구체적 규범 통제란 얘기예요. 아무 때나 이 중선관위 규칙이 무효예요 라고 해서 사법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A 처분으로 인해 얻어맞은 국민이 특정한 사건에서 소송을 걸었을 때 비로소 그 전제가 되는 중선관위 규칙을 사법적으로 심사한다. 그게 구체적 규범이란 뜻이고요. 꼭 중선관위 규칙만 구체적 규범 통제하는 거 아닙니다. 법규 명령이라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번. 그런데 보통은 법조문이라는 게 그 자체로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죠. 여기서도 이 자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거에 근거해서 발령된 처분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걸었고 그 전제로서 얘의 심사를 했을 뿐이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얘가 처분성을 갖는 경우가 있죠. 집행행위 매개 없이 곧바로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저격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자체로 처분이 되기 때문에 이게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거 2번은 이제 예외적인 거고 1번하고 3번이 이어지는 건데, 자, 구체적 규범 통제를 해요. 이때 이 사법심사, 구체적 규범통제 내지는 사법심사를 누가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당연히 법원인데요. 일단 각급 법원이라면 1심, 2심 법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1심, 2심 법원이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3심까지 올라가면 최종적으로는 누가 해요?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구체적 규범통제라 하면 각급 법원도 가능한 거고요. 최종적 규범통제, 최종적 사법심사라 하면 대법원만 해당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4번.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대상이 되느냐? 이 뒤에 있는 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 부작위는 앞에 지금 수식어가 없긴 하지만 뭐의 부작위죠? 행정입법의 부작위가 아니라 처분의 부작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부작위는 뭐예요? 행정입법의 부작위죠? 그러니까 둘이 뭔가 용어는 비슷하지만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행정입법 부작위는 뭘로 다퉈야 돼요? 국가배상소송이나 헌법소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4번 넘어갑니다. 1번. 사실 너무 세법 쪽에 치우친 문제 아닌가 싶은데, 기본적으로 중과상금, 가상금이란 건 이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세금을 때려 놓으면 이걸 그냥 기한까지 안 냈을 때 그냥 이자가 분다 보시면 돼요. 얘가 메인이 되는 거고 얘 안 갚으면 얘는 자동으로 발생하는 거죠. 별도 조치 없이도. 그리고 이거 여기 보시면 고지라 돼 있잖아요. 고지는 통지랑 같은 얘기죠. 통지 원칙적으로 처분성 없죠. 어떻게 접근을 하건 간에 이건 처분성이 없다. 그래도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찍을 수 있었던 선지였던 것 같고요. 자, 2번 보시면은 양벌 규정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거죠. 카페가 있는데 카페 종업원이 손님 커피에 침을 뱉으면 손님이 화가 나서 사장 불러오라고 하죠. 그럼 사장도 같이 혼나게 될 위기에 처하죠. 그쵸? 이때 이 법인이 있고 밑에 종업원이 있다면 법인도 같이 뺨 맞게 되는 걸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 거고, 지자체도 사장님이 될 수 있죠?
여러분들 이제 지방직 공무원 시험 쳐서 지방직 공무원이 되시면 그럼 지자체가 사장이고 밑에 있는 지방직 공무원이 종업원인 거죠. 그래서 종업원이 뭔가 잘못하면 지자체도 같이 혼날 수 있다. 그래서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3번 보시면은 불법 게임물 수거 및 폐기 조치. 뭐 예를 들어 바다 이야기 이런 성인 오락실 쳐들어가서 발견했으면 바로 부셔버려야겠죠. 이거 발견했으니까 이거 명령서 두고 할게요 해서 며칠 뒤에 와보면 어떻게 돼요? 다 조폭들이 이거 들고 날른 뒤겠죠? 그렇기 때문에 즉시 뭔가 강제적으로 다 부셔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즉시 강제 대표적인 사례인 거고요. 4번. 자, 이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거 제 그 유튜브 채널 말로 소득자 채널 가면은 어떤 분이 시험 직전에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 영상을 하나 찍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얘기를 다시 하려는 거예요. 공매를 결정하고 자 우리 이제 공매 들어간다 라고 해서 통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매 처분이 이루어져요. 절차가 이렇게 됐는데요. 자, 만약에 이 통지 단계에서 빵꾸가 났다고 해봅시다. 빵꾸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퉈야 되느냐가 주된 쟁점이 되는 거예요. 자, 기초부터 좀 정리를 하자면 처분성이 일단 어느 단계에 인정되느냐, 이해 안 되고 이해 안 되고 이해 인정됩니다. 근데 이 통지에 관한 판례가 중간에 한번 바뀌었거든요. 이때 많이들 오해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판례 바뀌었으니까 이제 통지의 처분성 인정되는 건가? 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이 질문 주신 분도 그렇게 잠깐 혼동을 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처분성은 인정이 안 돼요. 바뀐 건 어떤 내용이냐면 예전에는 이 통지가 이 공매의 절차적 요건이 아니라 봤어요. 그래서 통지에 뭔가 흠결이 있고 통지를 개떡같이 했어도 공매에 뭔가 공매의 하자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이제는 이게 절차적 요건을 구성한다고 해서 얘한테 빵꾸가 나잖아요. 그러면 얘한테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처분성은 얘한테만 있으니까 소송의 대상이 될 얘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요. 거기서 이 통지에 흠결이 있었다는 걸 하자의 처분의 위법성 사유로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좀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 통지를 하였지만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걸 절차적 하자로 주장을 해서 공매 처분에 대한 소송 단계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5번 사인의 공법행위 얘기입니다. 자, 쉽게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사인의 공법행위는 이제 크게 두 가지밖에 시험에 안 나와요. 사직서 내는 거 하고 신고하는 거. 보통 이제 신고 쪽 비중이 엄청 크죠. 앞에 사직서는 별로 설명할 게 없는데 자,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공무원도 사인이잖아요. 사직서 내는 건 자기 직장 때려친다는 거니까 공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직장에서 사표 내는 거니까 사인의 행위인데 그로써 나의 공무원이라는 신분, 공적인 신분을 소멸시키는 거니까 사인이 했긴 하지만 공법적인 행위예요. 공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민법이 적용될 수도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인이라는 점에 주목을 하면 민법이 적용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법이니까, 사적인 법이니까. 근데 사직서 내는 게 공법적 행위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게 되면 민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죠. 민법은 사법이잖아요. 사적인 법인데 공법적 행위에 왜 적용이 돼? 그쵸? 우리 판례는 이거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사표 내긴 했지만 결국 공무원 신분을 공적으로 소멸시키는 거기 때문에 공법적인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민법이 적용 안 된다고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뭔 얘기를 하냐면 자, 사직서를 아침에 굳은 마음을 가지고 가가지고 국장님 책상에 아침 7시에 딱 두고 와요. 그러면 국장님 책상에 도달했겠죠. 그 사직서가,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데 아직 국장님 출근 안 했다가 8시에 국장님 출근하셔서 국장님 딱 보고 수리를 했어. 그 얘긴 즉슨 그래 너 이제 이 직을 면제해 줄게 하고 면직 처분을 했다는 거죠. 자, 이 얘긴 즉슨 일단은 국장님 안 오셨을 때까지는 이거 다시 내가 없었던 셈 치고 회수해버리면 이거 사직서 철회가 되겠죠. 이때까지는 철회가 돼요. 철회가 되는데 국장님이 출근해서 수리를 해버리면 이때는 철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철회가 안 된다는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법 혹시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착오했어요 라고 하면서 뭔가 취소하고 철회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민법에는 그런 규정이 있지만 공법 행위에 적용이 없기 때문에 민법을 끌어다가 철회를 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의 논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1번 보시면 자, 면직 처분이 있고 난 이후래요. 그러면 아까 몇 시 시점이에요?
7시가 아니라 이미 8시 이후에 국장님 출근해서 수리해버린 경우겠죠. 이미 수리가 있고 나면 민법으로 취소할 수가 없게 되는 결과 사직서 자유로이 취소하거나 처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2번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이것까지는 뭐 제가 특별히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다만 허가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허가에 대한 심사를 엄청 빡세게 하는데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허가랑 분명히 구별되어야 되죠. 그래서 따로 배웠죠. 그래서 실체적 심사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허가제랑 신고제가 어느 정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공통점이 있지만 허가보다는 덜 빡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심사의 범위를 제한하는데 어떻게 제한하느냐? 주민등록 전신고하러 가면 딱 얘가 우리 동네에 한 달 살기 할 목적으로 온 건지 아니면 그 이상 진득하게 살 목적으로 왔는지 그거 딱 하나만 보도록 한다는 겁니다. 추가로 알아둬야 될 게 노조 설립 신고죠. 노조 설립 신고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긴 한데 이거 너무 심사 빡세게 하면 노동자들 권리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고서를 딱 봤을 때 객관적으로 뭔가 명백하게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웬만하면 받아줘라, 이런 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 판례가 실질심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판례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3번 보시면 자, 행정청이 딱 서류를 받아봤는데 서류에 뭔가 서류 3장 가져와야 되는데 2장밖에 안 갖고 오고, 자, 빵꾸 다 채워서 갖고 와야 되는데 딱 봐도 안 채워왔네요. 형식적인 요건에 미비가 있으면 보완 요구를 해야 돼요. 실질적인 요건 같은 경우는 빠꾸를 할 게 아니라 그냥 보완 요구 안 하고 반려를 해도 돼요.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에 기한 거, 사람이기 때문에 좀 실질적인 요건에 살짝 빵꾸난 거는 형식적 요건처럼 봐서 어느 정도 보완 요구를 거치게 한 다음에 그래도 보완이 안 되면 반려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 거고요. 4번 보시면 직접적인 판례가 막 이렇게 표현한 판례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사직서 제출하는 겁니다. 사직서 제출할 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국장님 책상에 놓아둬야 국장님이 그걸 보고 수리를 하고 말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발신주의라고 하면 내가 이걸 우편으로 붙이긴 했는데 아직 도착은 안 한 거예요. 발신주의라는 건 내가 보낸 것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냐는 건데 우체국 보내면 며칠 걸리죠. 국장님은 이런 사직서가 나한테 오는지도 몰라. 오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수리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신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인 거죠. 도달을 해야 기본적으로 보고 읽은 다음에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풀어야죠.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배운 이론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풀리는 선지였습니다. 이런 거 나와서 내가 안 본 선지라 그래서 무조건 제끼고 당황하고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6번 보시면 1번 취소 판결 확정되면 제3자 효력이 있죠. 제3자 효력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송 참가나 그런 제도도 다 규비되어 있는 겁니다. 제3자한테도 영향이 있으니까 제3자한테 참가할래 말래 의사를 묻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고 2번 기사동의 없대요. 기사동의 없는 전혀 다른 사유를 가지고 똑같은 처분을 했대요. 외형적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아예 다르죠. 그러면은 기속력에 저촉될 리가 없는 거겠죠. 자, 그런 거고 3번 보시면 자, 사정 판결 얘기입니다. 분명히 처분시 우리 항상 위법성 판단을 처분시 기준으로 하고 있죠. 처분시 기준으로 위법해. 근데 이거 하도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처분 당시로는 위법했는데 이제 변론을 종결하고 사실심 변론 종결 시 재판 끝날 때쯤 보니까 아, 이거 옛날에 위법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시켜버리면 이 마을이 뒤집어질 것 같은 거예요. 중대한 공공복리에 뭔가 위협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서 기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사정 판결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위법하지만 기각을 시키기 때문에 위법 but 유효가 되는 거죠. 위법한데도 유효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사정 판결의 정의가 되는 거고요. 4번. 자, 절차 형식의 위법이 있으면 그거 보완해서 똑같은 처분하면 되죠. 기속력이라는 건 인용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라는 거니까 인용 판결 절차 내지 형식의 빵꾸가 있어서 인용 판결 났으면 내용이 뭐겠어요. 내용은 좋은데 절차랑 형식이 왜 개판이냐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절차랑 형식만 딱 보완해서 처분하면 판결에 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판사님한테 칭찬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예 별개 처분이라서 기속력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7번 보시면 행정상 사실행위인데요. 1번, 2번은 뭐 더 설명할 게 아니죠. 그래서 법률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실상의 결과 발생만을 목적으로 한다. 근데 이런 정의를 그냥 읊어드리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사례 가지고 이런 느낌의 뭔가 행위들이 사실 행위구나. 그리고 이 중에 권력적인 행위들 같은 경우는 대상 적격이 부여되지만 소위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암기 사항이죠. 전기 끊고 전화 통화 끊어버렸다고 하면 왠지 권력적 행위 같지만 근데 이 사안에서는 그냥 단순 요청에 불과했다 해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례가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뭐 이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3, 4번이 좀 생소했을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영식품 및 티셔츠 사용 제조자에게 불허했다. 대상 적격 일단 인정을 시켰고요. 소위 이익 여부가 조금 문제됐던 판례인데 해설 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변을 강제로 채취한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7번은 3, 4번 선지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높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논리적으로 어떻게 추론이 가능한 선지가 아니라 이 사안을 내가 결론을 외우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냥 당락이 갈려버리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1번, 7번 정도가 조금 여러분들 초반에 멘탈을 흔드는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8번 이어서 보시면 1번 이행강제금 나오면 무조건 근거법률부터 보셔야 돼요. 이행강제금 얘기가 나왔는데 처분성을 묻고 있다. 무조건 근거법률. 건축법이라고 하면 처분성 인정.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만 농지법은 인정이 안 된다. 왜? 농지법의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거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행강제금 속성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처분이랑 다를 게 없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그냥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지 말랬으니까 하지 말랬으면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판례가 한 가지 더 설시하고 있는 게 있죠. 설령 행정청 등이 이거 항고소송 할 수 있다, 행정소송 할 수 있다 라고 잘못 안내했다 하더라도 항고소송 내지는 행정소송 관할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과태료 재판 관할이라서 과태료 재판하는 법원으로 가야 된다.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2번 보시면은 자 대집행 되냐 안 되냐 가 나오면 일단 무조건 공법상 의무인지 사법상 의무 불이행 상황인지를 일단 보시고 아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공법상 의무겠거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체성 여부로 넘어가는 겁니다. 대체성을 보는데 대체성이 없으면 그러면은 민사조치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대체성이 있으면 대집행이 가능한 거죠. 대집행이 가능한 거고 혹시나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대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순위로 민사적 조치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번지수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표시를 하자면 여기까지 와 있고 지금 대집행이 가능하다고 해놨죠. 가능하다면 이 순위인 민사적 조치는 적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거면 자 2번까지 쭉 보셨고요. 그 다음 3번 넘어갑시다. 행정조사 기본법 가서 보시면은 자, 자발적인 협조를 법률상 의무는 없는데 그냥 본인이 그냥 나한테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자발적으로 조사 받을게요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어디까지나 의무도 없이 지가 지 의지에 따라서 온 거니까 중간에 언제든 그냥 집에 돌려보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문서, 전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시작했으니까 자발적으로 집에 갈게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개별적인 조문 문제였고요. 4번 같은 경우 통고 처분, 이 자리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넣어도 대략적인 의미는 비슷하죠. 둘 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뭔가 그냥 내라는 거 안 내고 보통 통고 처분으로 범칙금 부과하는데 과태료 부과든 범칙금이든 간에 내라는 거 안 내고 이의 신청하고 가만히 있으면 실효가 되죠. 실효가 되고 좀 더 복잡한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의 승복을 발효 요건으로 한다. 임의로 승복하지 않으면 실효된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아직 아무런 권리 의무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처분성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거고 9번 봅시다. 일반 재산 대부하는 계약 강제징수 준용하고 있다. 사실 사례 문제에 탈을 쓰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키워드만 뽑을 줄 안다면 그렇게까지 분석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1번 선지부터 기억분법부터 봅니다. 대부하는 행위. 자, 이 문제는요. 사실 국가직에서 똑같은 쟁점 가지고 좀 더 복잡하게 출제가 됐는데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조금 간소화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항상 표를 유념하고 계셔야겠죠.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행정재산, 일반재산이 있으면요.
자, 이걸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빌려주는 경우에 그 법률 관계가 있고, 안 빌려줬어요. 안 빌려줬어. 그러면 이거 안 빌려줬는데도 누가 쓰고 있으면 이거 무단점유겠죠? 두 가지로 나눠주는 겁니다. 빌려줘서 쓰고 있는 경우, 안 빌려줬는데도 쓰고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놓으면, 자, 칸을 이렇게 나눠놓고, 이 밑에 부분은 이 경기를 살짝 지우면 돼요. 이렇게 지워놓고, 자, 이 부분은 이거 우리 행정행위, 즉 처분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사용수익 허가라는 용어를 써요. 빌려줄 때. 사용수익을 허가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 특허라는 처분입니다. 공법적 관계죠. 여기 이 부분은 공법적 관계다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 재산 같은 경우는 대부계약이라는 용어를 써요. 뭐 대부업체, 돈 빌려줄 때 대부업체 얘기하죠. 그때 대부계약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사법상 임대차, 사법관계로 보시면 돼요. 근데 특이한 게, 그러면 빌려줬으면은 우리 보통 방 같은 거 월세 받게 되잖아요. 월세 달라고 했는데 안 줘 라고 하면 소송해야겠죠. 근데 보통은 우리 보통 임대차 할 때 민사소송으로 가겠지만, 여기도 사법관계라서 왠지 민사소송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민사소송으로 가지 못한다는 게 아주 큰 특이점이죠. 왜냐? 대부료 징수를 못했을 때, 얘가 안 주고 배째라고 버틸 때 국세징수법상 세금을 걷는 절차를 준용해서 걷도록 보다 간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민사소송 가지 말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사법관계 임에도 민사소송 제기를 못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이 밑에 부분은 둘 다 똑같습니다.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간에 변상금을 부과해야죠. 네 맘대로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월세에 상응하는 변상금을 받아야겠다. 이건 누가 봐도 공권력적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공권적 관계다. 공법적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이 따봉 모양의 지금 이 표에 해당되는 부분이 공법적 관계, 이 부분은 사법적 관계지만 민사소송 못 간다는 게 특징이다. 이거 놓고 그냥 푸시면 됩니다. 기억본 보시면 대부하는 행위, 행정처분 아니죠? 사법관계죠? 그쵸? 근데 대부료 지급, 니은번 보시면 대부료 징수해야 되는데 지급을 안 하고 있으면 민사소송 갈 수 있나요? 사법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 못 갑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딱 나오는 거고, 변상금 부과 처분은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간에 다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공법적 관계죠. 디귿번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10번 보겠습니다. 10번에 1번 행정지도라는 건 아무 얘기가 없으면요, 그냥 임의적인 뭐 조언, 지도, 권고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너 한번 내 얘기 들어볼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따를지 말지는 듣는 사람의 자유다. 이 느낌 가지고 쭉 답을 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의적으로 지도하고 권고했는데 그거 안 따랐다고 해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더 이상 임의적인 지도, 권고, 조언이 아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2번 그냥 조문 문제인데요. 여러 명한테 좀 조언을 한대요. 그러면은 한 명 한 명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 지겹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강의실에 모아놓고 제가 한 번에 공통된 내용 강의하고 개별적으로 질문 받듯이 행정지도에 공통되는 내용이 있다면 좀 한 번에 공표하고 끝내라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똑같은 얘기 계속하지 말고. 3번 위법한 행정지도예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행정지도는 그냥 임의적으로 내 얘기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이런 얘기죠. 결국 이거에 따라서 행동을 할지 말지는 이 사람의 책임입니다. 위법한 행정지도인데 지가 덜컥 따랐다가 뭔가 범죄 행위가 돼버렸어요. 근데 결국 의사결정은 본인이 스스로 한 거니까 행정지도를 한 행정청 탓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법성 조각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 내가 정당방위 생각하시면 돼요. 정당방위 마냥 내가 뭔가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책임은 면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어려운 단어 모르셔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겠죠. 4번 같은 경우는 행정지도가 원칙적으로 아무 말 없으면 강제성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들었다가 뭔가 손해가 발생하면 좀 짜증은 나죠. 그렇다고 해서 국가 탓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 이거에 따라서 행동을 할지 말지는 본인 잘못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게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국가배상 책임에서 성립 요건 중 하나의 상당 인과관계 요건이 없는 겁니다. 내 얘기를 따랐기 때문에 네가 손해가 난 게 아니라 내 얘기를 대충 네가 듣고 네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손해가 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자, 11번 하자 승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하자 승계 되는 경우를 봅시다. 되는 경우 1번 선행처분, 후행처분이 동일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때 승계가 되는 거고요.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1번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수인 한도 초과하고
예측 가능성이 없다. 수인한도 초과하고 예측 가능성 없다고 하면 또 이제 승계가 되고요. 3번 모든 전제를 파괴하고 있죠. 선행 처분이 무효라고 하면 무조건 후행 처분도 하자 승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3개 갖추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동일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수인한도 예측 가능성, 수인한도 초과했고 예측 가능성 없을 때 하자 승계 되는데 하자 승계 안 된다 했으니까 틀린 얘기. 기본적인 이론 설명이었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소득금의 변동 통지, 일단 처분성이 있죠. 통지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성이 있는데 결국에는 세금 내라는 거잖아요. 우리 보통 조세 부과 처분이랑 그 뒤에 이어지는 국세 징수 처분, 도감매청, 독촉압류, 매각 청산에 서로 하자 승계 안 된다는 논리 알죠? 그거 알고 있었으면 어느 정도 유추해서 이 판례 몰랐어도 풀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4번 보시면요. 사실은 이건 조금 할 얘기가 많은데, 자, 표준지가 이렇게 쓰면 이 가운데 있는 게 보통 표준이 되는 땅이겠죠? 이걸 표준지라고 하는데, 이게 골 때리는 게 표준지를 소유한 사람한테는 통지를 해줘요. 근데 표준지 인근 땅 소유자들한테는 통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통지를 받았으면 이 통지 받은 단계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너무 개판으로 나왔다고 하면 이걸 기준으로 나중에 세금이 부과되고 뭐 수용 보상금이 나오고 하거든요. 통지가 되니까 선행처분 단계에서 미리 다툴 수 있었죠. 이때는 예측 가능성이 있고 수인 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승계가 부정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내 옆에 표준지를 기준으로 내 세금, 내 장래의 내 세금, 내 보상금이 결정이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근데 통지가 안 돼요. 그러면 선행처분 단계에서 뭘 통지를 안 해주니까 나중에 나한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보상금이 너무 조금 나오리라는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예측을 못했으니까 수인 한도를 초과하겠죠. 그로 인한 손해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외적으로 승계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원래는 논리적으로 그래서 표준지를 소유한 사람이 원고냐 아니면 표준지 인근 땅 소유자가 원고냐에 따라서 이렇게 통지 여부를 가지고 승계 여부를 논리적으로 도출을 해야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인데 우리 그 판례가 하필 이런 겁니다. 제가 맨날 헷갈리는 건데 수용보상금 증액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수용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잠시만요. 자, 결국엔 논리는 저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하필 보상금을 따지는 소송에서는 하필 이 통지 안 되는 표준지 인근 소유자가 제기한 사안에서 선행 처분이 표준지 결정이었고 후행 처분이 보상금 결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필 이게 보상금이었는데 이게 조세 부과 처분일 수도 있겠죠. 어떤 처분이든 어쨌든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뭔가 뒤에 후행 처분했다면 통지가 안 되니까 승계가 된다가 맞는데 하필 이게 보상금 사안이었다 보니까 우리 출제할 때는 통지가 됐네 안 됐네를 안 주고 그냥 이게 후행 처분이 보상금 처분이다 이것까지만 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눈치 빠르게 뭘 읽어내야 되냐면 보상금 사안이네. 하필 이 사안에서는 하필 보상금 사안에서는 지금 표준지 인근 소유자가 원고가 된 케이스니까 이때는 승계가 됐구나. 이걸 읽어내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와 달리 통지가 된 표준지 소유자가 원고가 된 케이스는 선행 처분이 당연히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었고 후행 처분이 과세 처분이었어요. 앞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니까 나중에 돼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죠. 하필 이때는 과세 처분이었다 보니까 과세 처분이라고 나오면 통지가 됐네 안 됐네 내지는 표준지 소유자가 원고였네 아니었네 이런 얘기가 언급이 없더라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거 통지된 케이스구나 승계 안 되는구나 이걸 읽어냈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수용 보상금 얘기죠. 수용 보상금인데 뭐 통지 됐네 안 됐네 표준지 인근 소유자가 제기했네 뭐 표준지 소유자가 제기했네 이런 얘기 없잖아요. 없어도 수용 보상금이니까 어디입니까? 자, 이 사안이겠구나. 여러분들이 유추를 해서 통지 안 됐겠구나. 승계되는구나. 이거를 짚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판례의 배경에는 이러한 이해가 녹아져 있다. 이런 겁니다. 해설 보시면 조금 이해 가실 거예요. 자, 12번 보시면 1번 당사자 소송의 의의죠. 뭐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키워드만 쏙쏙 뽑아가셔야 되는데 공법상 계약이라고 합니다.
공법상 계약이라고 한다면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그 모자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요. 이렇게 그려놓고 자, 당사자 계약의 처음과 끝을 다투는 소송은 처분이 아니라서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 그런데 가운데 부분을 다투는 거는 처분. 공법상 계약이 지속 중에 뭔가 그 보수를 삭감했다. 지속 중에 뭔가 갈등이 일어나면 처분이라서 이거는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이거 쭉 읽어보면 공법상 계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분쟁이 발생했는데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한대요. 효력을 다툰다는 건 뭐예요? 이 끄트머리 부분에서 이게 해제가 됐네 안 됐네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행을 청구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이제 공법상 계약 체결했으니까 이거 빨리 이행해 주세요. 지금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과 끝 부분에 해당되는 얘기라서 이거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3번 명예퇴직한 법관 어쩌고 나오는데요. 자, 항상 우리 행정법에서 돈 달라는 소송 나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두 가지 나눠요. 민사랑 당사자로 나눠놓고요. 민사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정해져 있죠. 과온학급 반환, 부당이득 반환, 그 다음에 뭐 또 국가배상 청구 이런 것들 있죠. 그게 아닌 이상 다 당사자로 밀어넣는데 이 당사자로 가는 게 처음부터 그냥 시원하게 당사자 가는 것들이 있고 순서, 한번 항고소송을 거쳤다가 그 다음에 또 분쟁이 생기면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특이한 경우들은 항상 공통점이 뭐냐? 공무원이 퇴직하고 나서 돈 달라고 하는 소송들. 여기 보시면 판사도 공무원이죠. 그래서 명예퇴직한 법관이 나 이제 명예퇴직했으니까 돈 달라. 이런 소송도 이 밑으로 포함이 되겠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지금 1단계인지 2단계인지를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항고소송 단계에서 뭐냐면 내가 아직 한 번도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 연금이든 뭐 명예퇴직 수당이든 이제 받아야 되는 단계에서 뭔가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으면 항고소송. 근데 쭉 월 100만 원씩 잘 받고 있다가 법령이 개정돼서 키워드가 쏟아집니다. 미지급, 차액, 감액, 법령 개정 이런 키워드가 나와요. 100만 원씩 쭉 받다가 법령 개정돼서 80만 원으로 깎여서 20만 원이 아쉬운 상황이야 라고 한다면 이때는 당사자 소송 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키워드가 나와 있죠. 미지급이라는 건 쭉 잘 받아오다가 지금 100만 원 중에 20만 원이 법령 개정으로 인해 깎였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항고소송 단계는 이미 지난 거니까 당사자 소송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4번 당사자 소송에는 우리 집행정지 규정이 적용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이 돼야 됩니다. 자, 13번 기억본 정보보호법 얘기인데 원고 적격하는 사람들이 모든 국민 플러스 일정한 외국인이 있죠. 일정한 외국인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묻는 선지가 저번 국가직에서 나왔고 여기선 모든 국민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비공개 사유가 쭉 있는데 비공개 사유 중에 1번 어떤 이제 법률이나 법규 명령에 의해서 비공개 대상을 규정되어 있으면 비공개 할 수 있다죠. 그쵸? 할 수 있는데 법무 불령으로 뭔가 검찰 보존 사무 규칙이라는 불령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비공개 대상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불령의 비공개 대상으로 정한 조항이 법률의 위임을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으면 뭐죠? 행정규칙이죠. 불령은 웬만하면 법규 명령이긴 한데 위임 안 받으면 완전 그냥 무조건 나가리잖아요. 그래서 법규 명령도 아니고 행정규칙 따위가 비공개 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게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사는 보지 않는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자, 디귿번 보시면 자, 웬만하면 정보 공개 해달라는 입장으로 그냥 찍으시면 되는데 다만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은 맨날 바깥 세상 구경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걸어서 재판 기일 하나 잡히면 바깥 나들이 하루 이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맨날 허구한 날 정보공개 청구하면서 거부당하면 소송을 겁니다. 이때 막 몇만 건, 몇천 건 이렇게 시비 걸려고 그냥 소송 거는 경우가 있어서 권리 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한다면 그때만큼은 정보공개 청구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거고요. 자, 간주 거부 이런 얘기인데 정보공개 해달라는데 공공기관이 귀찮으니까 그냥 씹는 경우도 있겠죠. 20일 정도 아예 무응답으로 일관하면 그때는 그냥 거부 처분이 있는 걸로 봐서 이 거부 처분, 부작위가 아니라 거부 처분으로 간주를 해서 우리가 소송 걸 수 있다. 지금 이런 조문 내용을 물은 겁니다. 10일이 아니라 20일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1번 결국에는 뭐 국가배상 책임을 국가나 지자체가 하면 되는데 지자체도 굉장히 여러 개고 그리고 때로는 관할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국가나 지자체 누구의 책임인지가 좀 애매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가배상법 6조가
2조 5조에 따른 사무기속 주체 말고도 비용 부담자가 혹시 사무기속 주체랑 다르면 그냥 니네 싹 다 일단 피해자한테 책임지고 아무나 먼저 돈 줘버리고 내부적인 정산을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규정을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1번 배상 책임 귀속 주체 어쩌고 나오면 그냥 여기 등장하는 애들 싹 다 책임진다. 그냥 이렇게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사무귀속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서 2조, 5조에 따른 책임 주체는 지자체가 되는 거고요. 국가가 이 경찰들의 봉급을 지금 부담하고 있으니까 비용 부담자로서 책임을 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국가는 국가배상 책임, 국가배상법 제6조에 따른 책임 주체가 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는 2조, 5조라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얘네 싹 다 책임져야 된다는 거라서 틀린 선지가 되는 거 맞습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여기 등장인물들 싹 다 책임진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면 된다 말씀을 드렸고 2번 사법작용에 대해서 감히 국가배상 책임 걸지 말라는 주의죠. 대법원이 견지하는 입장은 웬만하면 신급 절차를 이용해서 1심 마음에 안 들면 2심 가고 2심 마음에 안 들면 3심으로 가라. 그러라고 볼복 절차, 신급 절차, 3심제도 마련해놨으니까 웬만하면 판사들한테 이런 컴플레인 하지 말고 단 헌재는 좀 우리가 견제할 필요 있다는 거예요. 헌재는 단심제죠. 헌재가 1심, 2심, 3심 있다는 얘기 못 들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애둘러 까는 거죠. 그래서 불복 절차나 시정 절차, 위에 2심, 3심이 없는 이런 헌재 재판 같은 경우는 이런 기간 계산도 제대로 못해서 각한 결정 잘못했다면 헌재 같은 경우는 헌재의 과실로 인해 국가배상 해줄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헌재를 좀 견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판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3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죠. 1번 선지가 대외적 책임. 일단 피해자한테 아무나 나와서 돈 줘버려라. 그러면 일단 내부적으로 우리가 과실 비율 몇 대 몇 해서 한문철 변호사님이 정해주듯이 과실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러면 내부 관계에서 정산은 니네끼리 그 다음에 해라. 지금 이런 취지의 조문인 겁니다.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군인연금법에 그냥 이런 규정이 있어서 특이한 판례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군인연금법에서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다른 법에 따라 이미 손해배상 받았으면 우리 법에서 추가로 안 주겠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 취지가 반영된 판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설에 좀 자세히 써놨고요. 자 15번에 1번 보시면 직권심리주의 얘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그 변론주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판단 안 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인데 행정소송법의 직권심리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충돌되는 듯해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절충적으로 내놓은 입장이 이거죠. 일단 변론주의랑 직권심리 무엇 하나 포기 못한다. 직권심리를 좀 우리가 제한적으로 적용을 할게. 일건 기록에 현출된 사항에 대해서만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였어도 판단할 수 있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판단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린 얘기. 자 2번 같은 경우는 위법성 판단 시점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처분의 위법성 처분시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까지 존재했던 자료, 이게 2월 1일이었다고 합시다. 2월 1일자까지 존재했던 자료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한 건 맞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재판에 제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재판은 한참 뒤에 이제 소송이 제기돼서 뭐 4월 1일 날 제기가 됐고 10월 1일 날 변론 종결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피고 입장, 원고 입장, 피고 입장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재판 끝날 때까지죠. 그래서 2월 1일자 이후 자료는 내봤자 위법성 판단하는데 하나도 고려를 안 해주는데 이때 시점 일자가 찍힌 자료라고 한다면 제출 기한은 이때까지라는 거죠. 그쵸?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3번 보시면 자 이거는 뭐 이제 조문 얘기긴 한데 좀 당연한 얘기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치고 나서 깨지고 나니까 행정소송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님 입장에서 뭐가 궁금하겠습니까? 행정심판 때 뭔 얘기했을까 얘네? 궁금하겠죠? 그래서 당사자가 아니 재결까지 거쳤는데 예를 들어 원고가 행정심판에서 개똑같이 판단했어요 라고 주장을 하면 판사님 입장에서 궁금하겠죠? 그때는 재결청에 대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서 야 니네 기록 다 줘봐 라고 제출 명할 수 있고 법원이 명했으면 당연히 제출해야겠죠?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자 어쩌고저쩌고 되게 어렵게 돼 있지만 결국 그 기본기에 충실하면 이 판례 몰라도 찍을 수 있었어요. 항상 뭐다? 처분의 적법성은 누가 입증한다? 자 거부처분이 나왔으니까 거부처분 하나 쭉 볼게요. 거부처분 같은 경우는
먼저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돼요? 원고가 신청을 하겠죠. 수익적 요건 내가 다 갖췄으니까 이것 빨리 신청에 따른 처분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원고가 뭐 입증해야 돼요? 수익적 처분 요건 다 갖췄다는 거. 그 다음에 피고인 행정청이 거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거부하면서 뭐라 하겠어요? 거부 처분의 사유가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다. 내 처분은 적법하다 주장하겠죠. 그러고 나면 원고가 거품 물면서 또 뭐라 그래요? 야, 물론 그런 사유가 있긴 하지만 너한테 재량이란 게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수 있었잖아 라고 하면서 재량권 일탈 남용을 주장을 하겠죠. 각각 이렇게 증명 책임이 이렇게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는 어떤 증명 책임? 자기 처분의 적법성, 즉 이 사유가 적법하다. 이걸 증명을 해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일반론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구체적인 사안 한번 볼게요. 어쩌고 이유로 거부 처분을 했대요. 근데 어쩌고 얘기돼 있는데 이런 얘기는 뭐예요? 처분 사유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처분 사유는 누가 입증해야 돼요? 행정청이 입증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체류 자격 어쩌고 돼 있지만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 사유에 관한 증명 책임은 원고가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 피고한테 있다. 여러분들이 기본기만 잘 갖췄어도 뭐 체류 자격 F6 뭐 이런 거 몰랐어도 그냥 찍을 수 있었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론,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16번, 1번 뭐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입니다. 이거 이제 토지보상법에 그냥 조문이 있는 거라서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해설지에 이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조문, 근거 조문 뭔지 실어놨고요. 이게 한번 기출되다 보니까 별로 쓸데기 없는 건데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2번은 토지보상법에 한정된 특별한 얘기가 아니죠. 집행 부정지 원칙은 그냥 행정법 전반에 걸쳐서 적용이 있죠. 내가 아무리 소를 제기하고 행정심판 제기해도 일단 그 처분의 효력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뭘 신청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신청을 하는 거죠. 만약에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집행이 정지되는 게 원칙이라 한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이유가 없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거고, 자 16번에 3번 보시면 우리 토지 수용의 절차가 가장 1단계가 뭐죠? 사업 인정을 해주죠. 우리 이제 이런 공익사업 시작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주로 민간기업을 사업 시행자로 선정해서 특허로서 토지 수용권을 설정해주죠. 자, 가서 신도시 개발 잘하고 와 라고 하면서 사업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어떤 권리, 설권적 처분이죠. 이거 특허라는 얘기입니다. 민간 기업한테 너네한테 특별히 권한을 부여할 테니까 공무수탁 사인으로서 가서 권한을 행사해. 저 땅 뺏어와 라고 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어떤 보상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누락이 됐대요. 그럼 보상 항목이 누락이 안 됐으면 한 1억 정도 더 보상이 됐겠죠. 근데 보상 항목이 누락된 결과 마이너스 1억이 되겠죠. 1억을 더 못 받는 결과가 대참사가 일어나겠죠. 그럼 결국 원고 입장에서 어떤 게 불만이에요? 보상금을 늘려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1억만큼 내가 1억만큼 덜 받았다는 얘기죠. 늘려달라는 얘기죠. 보상금 증액에 관한 소송은 뭐다? 당사자 소송이다. 그쵸? 보상금 늘려달라 아니면 줄여달라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 소송, 그 외에 수용 그 자체에 관한 것들을 항고소송, 이렇게 큰 틀에서 정리를 했었죠. 보상 항목 어쩌고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이 논리가 변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16번 같은 경우는 1번 선지 말고는 별로 여러분들이 기본기만 있었으면 토지보상법이라고 해서 크게 달리 적용할 필요가 없었던 지문들 위주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가 없으면 내가 잇몸으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기본기 가지고 찍으시면 웬만한 답은 다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7번 볼게요. 뭐 사례 문제랍시고 나왔는데 사실 사례 문제를 가정한 그냥 이론 문제죠. 그래서 별로 그렇게 킬러 문제라고들 다들 하는데 뭐 사례 문제 이런 게 지방직에는 출제가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영업정지 2개월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죠. 이게 변형된 의미의 과징금이죠. 아무 말 없으면 과징금 재량행위고 과징금 부과할지 말지, 영업정지로 할까 과징금으로 할까, 과징금 감면해줄지 말지 다 재량행위입니다. 단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이 나오면서 명의 신탁자한테 과징금 때렸다 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기속행위가 되는 거겠죠. 자, 2번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해서 자, 설명이 여기부터 가야 되죠. 원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거쳐서 재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죠. 근데 원처분주의 하에서 원처분의 하자가 있으면 원처분, 재결의 하자 있으면 재결에 대해서 소송 걸라고 하는데 웬만하면 원처분으로 몰아주는 분위기라 그랬죠. 그래서 재결 같은 경우는 재결의 고유한 하자가
있지 않은 한 웬만하면 원처분 대상으로 소송 걸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굳이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나중에 판사님이 딱 보니까 고유한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대상을 잘못 특정했다는 이유로 대상적 격이 잘못됐으니 각하를 할 거냐, 아니면 이 재결에 대해서 쭉 다 하자나 위법성 심리, 본안 심리까지 다 한 결과 이 결론이 이르게 된 거니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냐, 판례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하 판결이 아니라 기각 판결이 나야 되는 거죠. 자, 3번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다. 그쵸. 을이 여기서 누굽니까? 행정청이죠. 행정청은 행정심판 지고 나면 기속력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못 가요. 무조건 국민만 이에 불복해서 행정소송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비교해 놓으셔야 될 게, 행정소송으로 원고가 멱살 잡고 행정소송을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어요 라고 했는데 1심에서 행정청이 졌네요 라고 하면 행정청 2심으로 가게끔 불복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가능해요. 3심으로, 2심에서 깨졌으면 3심으로 가게끔 우리가 또 상고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가능해요. 그래서 행정심판 졌는데 행정소송으로 오는 거는 못하지만 행정소송으로 왔는데 1심, 2심 졌다? 위로 올라가는 건 가능. 자, 4번 보시면, 자, 행정심판의 심리 과정에서 처음에 2개월 영업정지로 시작됐죠? 근데 뭔가 나쁜 짓 한 게 추가로 들통나서 이거 3개월로 추가할 수 있겠냐? 추가하면 3개월 영업정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2개월 취소해달라고 괜히 행정심판 제기를 했다가 괜히 혹 때려다가 혹 붙인 셈이죠. 이거 뭐에 걸리냐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걸리죠. 자, 이런 식으로 오히려 혹 때려다 혹 붙이는 상황이 돼버리면 국민 입장에서 무서워서 행정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영업정지 2개월, 1개월 추가로 부과하고 싶어도 2개월 유지를 시켜야 되는 거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을 변경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걸린다. 자, 18번 처분기준 공표, 법조문 문제인데요. 처분기준 공표 그냥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성질상 처분기준 공표하기가 애매하대요. 공공안전복리를 현저히 해친다 하면 공표하면 안 되겠죠. 당연한 얘기고요. 그냥 이런 조문이 있다 정도만 눈에 바르고 나중에 봤을 때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문, 우리 이제 행정 절차법상의 여러 가지 주요 절차들이 사전적 권리 구제 수단이에요. 사전 통지를 해서 의견 다 들어주고 했는데 서로 행정청이랑 의견 합치가 돼서 우리 그 범죄로 예를 들면 둘이 합의가 된 거예요. 누가 누굴 때렸는데 합의가 되면 소송까지 올 필요도 없겠죠. 행정 절차가 그런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의견 청취는 꽂히겠죠. 불러다가 울고불고 하는 거 얘기 들어주고 하면은 합의에 이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사전적 권리 구제 수단으로서 행정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나 의견 청취에 있어서는 예외 사유를 인정을 안 합니다. 웬만하면 인정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 통지서를 반송이 됐고 2번이나 청문 일에 불출석이 됐다. 이런 경우도 어떻게든 이 사람 불러다가 의견 청취하라는 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예외 사유 인정 안 됐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다른 어떤 사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3번 보시면 행정 절차가 적용되는 당사자 사람들의 범위는 당사자 등으로 제한이 돼요. 이거는 처분의 상대방, 이 당사자라면 당연히 처분의 상대방이 있겠고 나머지는 행정청이 직권 또는 이 사람의 신청을 받아서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까지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 제3자가 들어있질 않죠? 제3자가 들어있지 않죠? 딱 이 둘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3자가 포함된다는 뜻이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4번은 조금 잘못 출제된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아주 소심하게 빨간색으로 거부라고 써놨죠. 이거 원래 거부 처분으로 써놔야 완벽하게 맞는 선지입니다. 거부 처분을 할 때 원래는 처분할 때 이유 제시는 적극적 처분이나 소극적 처분이나 원칙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게 맞겠죠. 당연히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지 추상적으로 대충 얘기하면 안 하는 이유만 못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법조문 몇 조 몇 항인지까지 안 알려줘도 당사자가 근거를 이미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 제시했다면 많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거부처분 특성상 처음 신청하는 단계에서 본인이 법조문 검토 다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이유 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유 제시를 완화하고 있다. 제가 해설에도 실어놨지만
그냥 처분이라고 해버리면 적적 처분도 포함이 돼버리잖아요. 적적 처분의 이유 제시 완화할 때는 판례가 이거하고는 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출제가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자, 19번에 1번 보시면은 이거는 행정법의 기본 이론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죠. 제재 처분 얘기할 때 이거 위법성 판단 시점을 법 위반 행위시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제재 처분시로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원칙적으로 위반 행위시죠. 다만 예외적으로 제재 처분시로 할 때가 있는데 법이 개정이 돼서 가벼워졌거나 더 이상 제재 대상이 아니게 됐을 때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유리한 법령인 제재 처분을 적용을 해준다. 이런 거였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과태료도 제재 처분이랑 똑같잖아요. 2번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과태료를 때릴 수 있죠. 고의과실이 없어도 때릴 수 있는 건 과징금입니다. 이거 비교를 해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2번 선지가 워낙 쉬워가지고 나머지 뭐 조문을 개별적으로 숙지 안 했더라도 정오 판단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다 보시면 되고요. 자, 과태료 불복하면 앞에 나왔던 그 범칙금 통고 처분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불복해서 안 내면 이의제기하는 순간 실효돼 버려요. 그래서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면 이때부터는 정식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약식재판, 이건 그냥 조문 보시면 되는데 약식재판 고지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조문 보고 숙지하시면 됩니다. 더 어떻게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요. 자, 마지막 문제인데 이게 조금 어려웠죠. 1번 같은 경우는 자, 설립 인가 처분인데 이게 그냥 보충적 성격을 갖는 인가다. 근데 똑같은 설립 인가 처분인데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설립 인가라고 한다면 이거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설권적 처분을 갖고 있는 특허에 해당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3번, 4번은 제가 한 번에 좀 도표로 정리를 해드리고 끝낼 건데요. 이건 한 번에 좀 보셔야 돼요. 2, 3, 4번이 조금 이제 어렵게 출제가 돼가지고 이걸 한 번에 통합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조금 이제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인가랍시고 어떤 행정행위를 계속 발령을 하는데 이 실질을 보면 인가일 수도 있고 특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돼요. 그럼 처음에 뭘 하면서 시작하냐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고시를 합니다. 지정,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지금 2번 얘기죠. 조합 설립 추진을 하려고 추진위를 설립하고 구성을 해요. 다 구성이 됐으면 조합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립된 조합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지 사업 시행 계획을 짜고요. 사업 시행 계획 짜서 다 이제 아파트가 지어졌으면 누구한테 분양할지 관리 처분 계획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분양을 하죠. 관리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정비계획의 지정 및 고시, 정비계획 지정 및 고시. 2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구성하고 실제로 조합을 설립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설립된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고 나중에 분양을 어떻게 할 건지 관리 처분 계획 만든 다음에 실제로 분양을 하는 관리 처분까지 6단계로 이어지는 거겠죠. 자, 보통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해요. 그래서 조합 설립을 하는 경우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조합 설립을 한다고 하면 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인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조합 설립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그걸 추진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이때 만약에 행정청이 인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는 흔히 아는 인가예요. 근데 조합을 그 다음에 설립을 하면 이때는 이게 특허가 됩니다. 이 재개발 조합이 나름 그 행정청으로서 이제 공법인이 되겠죠. 공법인으로서 나름 이 공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권한을 부여해야 되니까 설권적 처분 내지는 특허의 성격을 갖는 인가를 우리가 발령을 하는 거고요.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해서도 행정청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하겠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인가가 됩니다. 인가되는 거 관리 처분에 대해서는 뭐 없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특허가 된다. 이게 일단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조합을 설립 안 하고 그냥 지들끼리 주먹국으로 그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을 안 해요.
그럼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대해서는 뭐 따로 뭐 인가 같은 거 없댔죠. 그리고 조합을 안 만드니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단계 이런 게 없겠죠. 조합 설립 안 한 됐으니까 2번, 3번 같은 경우 절차가 아예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합 안 만들고 주민들 몇 명이 모여서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겠죠. 2단계에서 내주는 인가가 특허가 됩니다. 특허가 되는 거고 그 뒤에 부분은 그냥 인가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조합 설립을 하는 단계에서는 조합 설립에 대한 인가가 특허가 된다는 거. 조합 설립을 안 하는 단계에서는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가 특허가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2번 볼게요. 자, 2번은 어디에 해당되는 얘기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한 인가니까 이 부분이죠. 2번. 강학상 인가. 그래서 구성행위를 보충해서 효력을 부여한다. 이런 설명이 맞아 떨어지는 거고 3번.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 계획이라 했으니까 조합을 설립한 경우죠. 조합이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다 인가했댔으니까 이거 강학상 인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강학상 인가라고 하면 인가의 하자가 있을 때는 인가 다퉈야 되고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 다퉈야 되고 인가의 하자가 있으면 인가 다퉈야 되죠.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 인가 다투는 거 소이익이 없어서 각하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인가 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대요. 앞에 있는 기본행위에만 하자가 있대요. 근데 인가를 다툰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설명.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 틀린 설명이 되는 거고. 자, 4번 볼게요.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지금 이런 경우죠. 이 경우인데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사업 시행에 대해서 인가를 했대요.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특허겠죠. 특허라고 하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인가를 다퉈야 되고 특허의 성질을 갖는 그 인가를 다퉈야 되고 인가의 문제가 있을 때도 인가를 다퉈야겠죠. 그래 여기서 그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면 거기서 내려진 사업 시행 계획 처분은 자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만약에 인가 처분의 하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인가를 대상으로 다투는 거고 기본 행위인 사업 시행 계획에 하자가 있었다고 해도 이때도 인가를 대상으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3, 4번이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정리를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통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나름의 킬러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20번 문제까지 다 이제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국가직에 비해서 지방직은 조금 그래도 좀 전형적인 문제 가지고 출제가 됐거든요. 앞으로 이제 출제 방향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결국 때가 됐을 때 이론적 기반이 잘 갖춰졌을 때 여러분들 빨리 이제 중요한 기출 위주로 무한반복을 해야 된다. 이 점을 좀 시사하는 그런 출제 방향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